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따뜻한 햇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물론 나무와 풀과 동물들도 따뜻한 햇볕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번 시간엔 우리 굴곡진 역사로 상처 입은 영혼을 어머니의 약손처럼 어루만져주는 작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소설가 정지아 씨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근현대 질곡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지리산 자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정지아 작가. 1990년 빨치산 부모를 둔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장편 소설 빨치산의 딸로 화제를 모으며 문단에 데뷔했다. 오랜 침묵과 더딘 행보 속에서 펴낸 두 권의 소설집 행복과 봄빛에서 작가의 인간에 대한 깊고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개인의 삶에 아로새겨진 현대사의 질곡과 모순을 담은 작품을 주로 발표해온 정지아 작가. 하지만 이제 삶은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불면 맥없이 날리고 별로 뛰어날 것 없는 개인의 삶을 추적한다. 비록 보잘것없고 금방 쓰러지는 사건일지라도 생생하게 포착하려고 애쓴다. 질곡의 세월과 신선한 삶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이 구수한 남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한 자락 한 자락 풀어내듯 사연이 많은 지리산 골짜기. 정지아 작가는 이곳을 주요 무대로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는 현대인들에게 균형 감각을 일깨워준다. 정지아 작가에게 제14회 한무숙 문학상을 안겨주기도 한 소설집 봄빛. 심사위원들은 전통적인 리얼리즘 기법으로 비극적 현대사와 그로 인해 뒤틀려버린 개개인의 운명, 아직도 내면 깊숙이에서 피 흘리고 있거나 상흔을 남긴 상처들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소설 속에는 젊은 날의 결기는 사라지고 치매로 늙어가는 노인, 60살이 된 아들과 100살 된 노모, 치매에 걸린 남편을 둔 아낙 등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인물들이 등장한다. 표제작을 비롯해 2005년부터 3년 동안 각종 문예지에 발표해온 11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소설집 봄빛은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있다. 80년대식 리얼리즘의 한계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바느질처럼 꼼꼼하게 세공된 문장으로 풀어낸다. 살아온 시간이라는 말보다 살아온 세월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그런 세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민지, 분단,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신선스럽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지아 소설집 봄빛은 바로 그런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그 늙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소설집입니다. 이제는 이제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 봄빛 앞에 서 있는 그들 세대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 에피소드로 나오는 그 겨우내 아궁이 숯불이 계속 데워서 먹는 그 졸대로 좋은 그 강된장 같은 삶. 그러니까 전혀 봄빛과는 무관해 보이는 그들의 그 순환과 기다림, 그 견딤의 그런 삶 속에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환한 봄빛의 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정재하 씨는 기어코 찾아내는 것 같고, 거기서 아주 최근 어떤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문학적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가 정재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등단 15년 만에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작품으로만 만나왔는데요. 저는 같은 해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훨씬 이전에 1990년이죠.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빨치산 출신인 부모님의 체험담이 녹아있다는 것도요. 아, 네. 제 고향이 전라남도 구례라고요. 지리산 바로 밑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는 거의 뭐 비단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처를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상처를 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경험하고 큰데다가 당시 80년대 말에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그때까지 감춰졌던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이 좀 많아지고 해서 당시에 그런 책을 썼었죠. 그때 그러면 대학생이셨죠? 네, 24살이었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정재하 씨 이름이 그 지리산과 백아산에서 따왔다는 빨치산의 마지막 한 거지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런 것도 떠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만 듣고 이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나이 들어 보니까 백아산은 아버님이 전남 도당에 계셨는데 전남 도당의 본거지였고 어머님은 남부군이셨는데 지리산이 남부군의 거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 산에서 8년에서 5년 정도를 보내셨는데 아마 그때가 부모님 청춘에 가장 빛나는 한때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이름은 부모님 청춘에 가장 빛나는 한 시기가 담긴 이름이 아닌가 요즘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소설집 봄빛에는 작품 곳곳에 봄빛, 봄에 관한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곳곳에 또 아픔들이 또 깃들여 있는데요. 소설집 제목을 봄빛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원래 저는 다른 작품을 표제작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네. 출판사에서 그것은 이미 다른 상을 받아서 책이 이미 그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골라야 하기도 했고 또 전반적으로는 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노년층이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그 느낌과 봄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느낌이지만 또 동시에 봄빛이라는 것은 그 얼어있던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다 품고 끌어안아준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 노년의 쓸쓸함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하기도 했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십니다. 네. 어머님은 이제 아직도 고향에 계신 거죠? 네. 네. 좀 전에 이제 표제작으로 하시고 싶었다는 작품이 이 소설집에도 들어있는 풍경이죠. 네. 네, 2006년 이효석 문학상을 받으셨죠. 네. 네. 수록작인 순정이나 풍경, 세월에서는 노년의 회한이 빨치산 무장투쟁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데요. 인문적으로 어떤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런 민초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고 어린 시절을 자란 그곳이 역사의 어떤 한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순천이라는 데서 다녔는데요. 거기가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의 네. 그 주 무대였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음악실에는 그때 났던 그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주말마다 집에를 가는데 그때 저희 고향은 버스가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를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할머님이 입담이 굉장히 좋으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저는 부모님한테는 그때까지 그런 역사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 그 여순반란 사건 때 누가 몇 명이 어디를 지나갔는데 여기는 그 사람들 몇이서 누가 싸우다가 누가 여기서 죽었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둘이 묻어줬는데 애들이 아직 그 솜털이 뽀송뽀송한 애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가 해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역사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다니는 길 곳곳에 있는 게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역사라는 걸 굉장히 멀리 있는 것, 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론 이제 저는 제 고향이 지리산 밑이라서 더 심하긴 했겠지만 그 역사와 동떨어진 개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모든 소설에 어쩌면 그 역사 속에서 상처받고 혹은 내가 그것이 역사의 일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삶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와 개인의 문제에 제가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제 문학관과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어린 시절에는 저도 뭐 7080 세대다 보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물론 한 작가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삶의 신념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그 작가로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 필연적으로 배제라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작가라는 것은 무엇을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의 그 이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소설의 그런 이념적 선택이 물론 어떤 소설에서는 이념적 선택을 한 인물도 등장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역사에 휘말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교도 그렇고 또 형식의 어떤 그런 실험 같은 것도 극히 하지 않으시는 편인데 제 생각에는 정말 기교가 있어요. 이 소설집에는 그게 바로 전라남도의 사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의 많은 사투리들을 저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는데요. 특히 세월은 빨치산이었던 남편을 둔 아내의 독백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읽을 게 아니라 입에말로 바깥말로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도 그렇고 그 재미남도 굉장히 부각이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얼핏 또 선배인 한 작가가 또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뭐 모든 소설이 사투리는 아닌데 특히 세월 같은 경우는 왜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라도 그 어감이 있고 그 말 자체에 그 초성과 중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투리도 뭐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나 다 각기 그 느낌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한이라는 것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전라도 사투리가 아닌가 싶고요. 전라도 사투리를 듣고 있으면 그 뜻을 몰라도 이렇게 마치 그 낮은 언덕을 여러 개를 넘어가는 것 같은 혹은 이렇게 적당히 굽은 길이 이렇게 아스라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라는 작품은 아마 그 제 어머니의 삶이 가장 많이 투영된 글이기도 한데 어머니의 삶을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고는 다른 무엇으로 풀어낼 수가 없었던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박상윤 선생님께서 저한테 소설가라는 것은 최소한 시를 1000편 이상 쓰고 소설가로 데뷔를 해야 된다. 소설의 문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살아서 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그런 경지는 안 되고요. 다만 그 문장이라는 게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 자체의 그 미적 기능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제 한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네. 소설집엔 표제작인 봄빛을 비롯해서 11편의 소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단편 소설의 분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서도 11편의 소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떠세요? 가장 애착이 가는 소설이 이 중에 있다면? 아마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소설을 이렇게 빨리 쓰는 타입이 아닌데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소설을 빨리 쓰지 않고 보통 머릿속에서 막 몇 년을 이렇게 굴리다가 이렇게 정작 쓰는 것도 뭐 한 달 이상 최소한 이렇게 가는데 풍경은 정말 딱 하룻밤 만에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랬는지는 저는 아직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과물로서도 그 제가 가지고 제 글에 좀 답답하고 딱딱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그래서 그렇고요. 네. 그 딱딱함과 답답함을 가장 그 넘어선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제 안에도 이렇게 이런 엄숙함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아끼는 편입니다. 치매를 앓는 남편을 향해 늙은 아내가 한없는 넋두리로 풀어내는 세월은 정지아 작가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써내려간 작품이다. 사진 찍고 이러려고 오래 살았나 봐. 젊고 이쁠 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는 지팡이와 딸의 팔을 의지해 걸어야 할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정지아 작가의 모친은 젊은 시절 남북은 정치위원으로 활약했을 만큼 현대사의 핏빛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부딪혀온 산 증인이다. 이리 오시오 예. 여기 봄볕 밑으로. 인자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 봄볕이 요맨치밖에 안 남았지만 그러면 어떻소? 우리 둘이 해바라기 할 만은 허그만이라. 유년 시절을 보낸 생가에 들러 세월의 덮개가 묻어있는 지난 시절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정지아 작가. 서울에서 내려온 딸과의 나들이길로 홀로 고향을 지키는 노모의 행복한 표정과 옛 추억이 겹쳐지면서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그러니까 제 가장 어릴 때 만들어진 기억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억이에요. 그때는 여기서 읍내까지 걸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아침 일찍 다 사람들이 장애를 가고 엄마가 장애 가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밥을 저녁 때쯤 밥을 하셔가지고 제가 누룽지를 좋아하니까 누룽지를 이렇게 한 움큼 손에다 쥐어주시고 저를 무등 태우고 어둑어둑해진 그 신장로를 걸어서 엄마 마중을 갔어요. 그러던 기억.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음치신데 유일하게 제 인생 최초로 또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노래가 그 왜 넓고 넓은 바닷가에 그 노래를 이렇게 처음 알려주셨는데요. 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엄마 마중 나갔던 기억, 그 어두운 신장로에서 엄마가 나타나던 거 이런 게 아마 제가 한 3살 반, 4살 이럴 때 제일 첫 기억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원래 파리똥인가? 뭐지? 잘 모르겠네 진짜. 지리산 외딴 오두막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녀의 모습에서 정지아 작가의 작품 속 한 장면이 떠오른다. 바로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인 풍경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평생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사는 60살의 노인으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식들에 대한 기억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연민과 그리움으로 바라본다. 길바닥의 질경이도 키 큰 주목도 아름드리 느티나무도 꼭 저만큼의 바람과 햇볕과 비를 끌어안고 태어나 죽는 것이다. 어머니와 반평생을 마루에 앉아 그가 본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런 것이었다. 긴 세월을 견뎌온 낡은 집이 제 키보다 큰 긴 그림자를 앞마당에 드리웠다.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들은 주로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엄마가 이제 여기는 분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학년이 한 3학급인 1, 2학년 수업 같이 하고 이런 학교가 하나밖에 거기도 걸어서 한 40분, 5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가르치시겠다고 읍내로 나가셨는데 읍내를 나가서 처음으로 이제 갈등이나 고통이란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부자인 친구도 있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뭔가 남하고 다르다는 어떤 것을 막연하게 감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쨌건 이제 세상과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그냥 유토피아였어요. 그들이 그의 생명을 키워냈듯 이제는 그가 그들을 품어 그들이 세월에 빚진 생명을 온전히 놓고 죽음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냉정한 생명의 법칙이었다. 세상에 대한 회환으로 가득한 인생의 황혼역에서 시작해서일까? 소설집 봄빛의 작품들은 역동적이기보다 잔잔하고 쓸쓸하다. 하지만 빛바랜 사진 속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등장인물들이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근현대사와 그들의 풋풋했던 청춘과 만날 수 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노년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관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표제작의 봄빛에는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눈빛에서 불길을 한때 뿜던 아버지였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눈빛마저도 이제 흐리 멍덩해지고 그런 아버지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는데요. 또 길에서는 의사가 나오죠. 의사 김기영이 나옵니다. 그런 이들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면 아버지들의 어떤 신선한 삶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크게는 서로 비슷한 다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그 생산과 소비라는 구조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특히 요즘 시대라는 것은 굶주림으로부터 거의 해방된, 물론 아직도 굶주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여전하겠지만, 어쨌건 지금은 이제 절대적 다수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시기이고,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끌어내서 소비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비에 익숙한 삶이다 보니 어쩌면 자기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내 앞에 놓여진 시간이 나의 인생인데요. 바꿔 말하면 그 인생조차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역사적 변화를 이거야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전이 불러온 결과물인데 그거를 놓고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소비하는 사람의 시간과 이미지와 인생 자체마저도 소비하는 이 시대에 대한 거부감이 거꾸로 정말 끊임없이 땀 흘리지 않으면 평생 땀을 흘려도 허리가 휘도록 땀을 흘려도 한 가족조차 책임지지 못했던 그 시대의 무거움에 상당히 끌리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것은 어쩌면 제가 이 가벼운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사소하고 귀여운 반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지금의 인간이라는 것은 이 구조 너무나 큰 구조 속에서 굉장히 왜소화되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한번 정말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나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내 이 몸뚱아리로 이 세상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런 느낌을 사실은 제 소설에 등장하는 혹은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이 모두가 삶을 그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진지함, 무거움이야말로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그런 삶에 끌립니다. 네. 못에서 보면 건우는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건우는 누나를 끝없이 기다립니다. 누나가 아파서 오지 못하는데 지금 당장 오라고 그렇게 또 때를 쓰기도 하고요. 풍경에서 어머니는 산으로 간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건우의 옆에는 작은 어머니가 있고요. 또 풍경의 어머니 곁에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요.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관계들도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어떤 가족 구성이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고모든 작은 어머니든 이런 대가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 제가 참 따뜻하고 한없이 깊고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는 제가 그 제 체험이 아니면 잘 쓰지 못한다고 했지만 뭐 제가 그걸 다 겪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면 쓸 수 없다는 뜻이었을 뿐이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하고는 굉장히 다른 요소거든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안 될 일은 굉장히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합리가 끝나는 지점 혹은 합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비롯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마 이 소설집도 그렇고 뭐 전 소설이 아니라 제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는 한 합리주의자의 싸움이 제 소설을 써온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합리주의자는 당연히 그 필요한 가치만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불필요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말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이 그 반병신인 건우와 사실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촌 농부인 그 작은 어머니가 그 서로가 서로를 늘 욕하면서도 결국은 서로의 삶을 끌어안고 가는 과정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담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네, 제목이 못자국이 아니라 못이었다는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그러네요. 네. 아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가 네. 왜 그렇게 정했는지가. 봄빛의 수록작들을 보면 조금 전에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제목들이 정말 합리적입니다. 네, 두 글자 이상 넘어가는 게 단 한 작품이에요. 네. 20셋, 43. 네. 네.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조금은 무심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거는 저도 눈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서점에 가보면 이제 심지어는 문학 작품마저도 서로 더 그 자극적인 표지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 상품이 되어서 그 소비자의 눈을 끌지 않으면 팔리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긴 한데요. 뭐 안 팔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를테면 발이 예쁜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데가 예쁘는 건 금방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것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발이 예쁜 사람은 어디 가서 나 발이 예뻐라고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알아주지 않는 부위가 예쁜 것은 천성적으로 그 슬픔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제 소설집을 들었을 때 뭐 시시하잖아요, 제목들이. 그런데 읽고 나면 제목보다는 뭐 이런 정도의 무엇인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기는 글을 쓰고 싶어요. 마음은 그래요. 네. 방금 전에 발을 말씀하셨지만 어느 소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평생 발을 보여주지 않는 어머니 소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봄빛에서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두부 요리를 계속 찾습니다. 두부 요리 안 해준다고요. 어머니와 계속 싸움을 해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그 아버지를 외경시하던 어머니였다는 것이 언뜻 짐작이 갑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난 뒤에야 이제 드디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이 싸움이 희망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네, 재밌게 읽혀요. 또 양갱이나 20셋, 43의 여주인공들은 불륜을 저지른 또 남편들과는 전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네. 아마 그게 그 주인공들에게 아마도 저의 삶이 약간은 투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 7080 세대의 그 좌절감이 반영된 캐릭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이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때로는 그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기도 했던 세대가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것은 사실은 희망을 포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갈 뿐이지 그 이전의 삶이 가지고 있던 그 생동감과 역동성이라는 것을 그 상실한 시기를 한 20년 가까이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두 주인공은 완전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세계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자르면 그뿐이지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단편 23, 43에서는 그동안에 읽었던 정자 씨의 작품과는 좀 다른 경향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실까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걸 쓰고 나서 네. 이걸 야해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보내봐라 그러더니 어디가 야하냐 다시 이렇게 저한테 찍어달라고 하던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없이 10여 년, 20여 년을 견딘다는 것도 사실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했다면 살 이유도 없는 것인데 어쨌건 견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를 흔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소설에서 어쨌건 마지막 그 화자의 어떤 뭐 그것도 큰 몸짓은 아닙니다만 그 작은 몸짓이라는 것은 뭐 저로서는 그 80년대에 살았던 세대로서의 한 발을 내딛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작품 자체 내적으로만 옮겨와 보면 이를테면 육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사실 제 세대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정신적인 것을 언제나 지향해왔지 육체라는 것은 그 정신을 실은 수단이라고밖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처음으로 그 자기 육체라는 것을 자기의 발을 이를테면 그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아마도 시작의 굉장히 작은 불씨라고 스스로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양갱을 읽으면서는 동년배인데도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양갱보다는 외화스러운 소설을 썼었기 네. 때문에요. 양갱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양갱에서 그 지배적인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늙은 그 사돈 할머니의 그 허벅지를 타고 오르던 그 변소의 구더기들, 네. 또 그걸 잡아내던 또 고모의 손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런 구더기를 고모가 딱 집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결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분은 주인공의 집으로 고모가 찾아오는 이 부분에서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떠올리기도 했다는 분이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저도 그 영화를 보기는 했는데 네. 그거를 뭐 떠올리고 썼던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앞부분만 실화인데요. 네. 그 제가 실제 저희 고모님의 얘기가 한 20%쯤 들어간 소설이에요. 네. 고모님의 풍채가 그렇기도 하고 그 구더기 장면은 실제로 제가 한 3학년 때쯤 봤던 장면인데 그때는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너무나 그로테스크해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다가 그 구더기를 손으로 집어내는 장면은 이제 물론 조금 자기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런 고모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 아무 똑똑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는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바그다드 카페의 이미지는 좀 비슷할지 모르는데 뭐 조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갱이라는 것이 직접 만들어보진 않았지만 소설 속의 과정을 보면 엿을 고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들이는 음식, 상징을 찾아내려고 해서일까요? 주인공이 결국 이 양갱을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울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양갱의 아주 적은 단맛 이런 것들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매개물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네. 그 양갱을 되게 집에서 해 먹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네. 그 저희 촌에서는 제일 귀한 음식이 양갱이에요. 그래서 특히 결혼식 날 그 양갱을 빠지지 않고 꼭 만들거든요. 재료인 한천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시간도 오래 네. 걸리고 그 옛날에는 단 것이 또 워낙 귀했고 네. 뭐 팥과 뭐 이제 한천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왜 그렇게 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밥도 귀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그것을 사실은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그 말로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조카를 위하는 그 고모의 따스하고 오랜 긴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희 고모가 양갱을 잘 만들어서이기도 한데 굉장히 서로 잘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 양갱과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연한 이미지, 불쾌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상충하면서 묘하게 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이지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정지아 씨가 빨치산의 딸이란 꼬리표를 떼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했었는데 봄빛에 들어있는 몇 편의 소설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갱에서 그 남편의 그런 외도와 또 외도했던 여인이 찾아오는 이런 장면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실 계획이신지요?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그 꼬리표가 굉장히 싫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써도 그렇게는 안 봐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다시 나중에 신춘문예로 데뷔를 한 것도 뭐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는데요. 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영원히 빨치산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그런 작가로만 남을 것인가, 그것을 뛰어넘은 작가로 남을 것인가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것은 저의 문제인 것 같고요. 노력할 뿐, 그건 지금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 거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저는 좋은 소설이라는 것은 독자에게만이 아니라 일단은 쓰는 저로서 제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혹은 저를 치유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미있는 거리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인간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줄 만한 것인가에 별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잘 안 써주고는 있는데요. 아마도 노력하다 고민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 게 나오겠지요.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은 있고요. 네. 이 소설도 역시 양갱을 만드듯이 이렇게 긴 시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었는데요. 물론 전라남도 그 남도의 사투리 잘하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네, 어느 부분을 낭독하실런지요? 세월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그 세월은 제가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사시거든요. 근데 구례라는 데가 워낙 좁기 때문에 거기에 서면 읍내가 이렇게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82살 먹고 허리가 휜 어머니가 이렇게 고추를 따듬다가 말고 이렇게 우두커니 그 구례 읍내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이상하게 쓸쓸했고 그런 생각을 한 1년쯤 하고 있다가 쓰게 된 소설인데요. 그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걸 쓰고 나서 1년이 채 못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남은 어머니와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대목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자요 영감, 그리 자고 또 자요. 거그는 어떻소? 꿈도 없이 다디단 인혁의 잠속은 어떤 게라. 나도 잠 데리고 가시오. 나도 인혁이랑 한날 1시에 갈라요. 혼자 된 딸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인자 다 컸은 게 원도 한도 없소. 한꾼에 갑시다. 가설랑은 다시 안 올라요. 암만 좋은 시상을 준다게도 나는 싫어라. 인혁 각시로도 싫어라. 무정한 인혁이 싫어서는 아니고라. 이만하면 됐소. 말로는 못해도라. 나는 알 것만 같구만이라. 생명이란 것의 애달은 운명을 말이여라. 행명도 뭣도 아니고라. 생명은 말이고라. 살아본 게 애달프요. 짠하고 애달프요. 근게우리 허공 중에 산산이 흩어져 생명 가진 잡초로도 말고라. 사렘으로도 말고라. 되도 않는 먼지 같은 것으로나 날라면 나서 말이여라. 슬픔도 없이 기쁨도 없이 여그저그 떠돔시로나 암컷에도 맘주지 말고 말이여라. 시시하게 고로코롬이나 살아보려면 살아보든가요. 배치 좋소. 짜울짜울 나도 잠이 와라. 안 깼으면 좋겠소. 그냥 이대로 봄배 속에 잠을 잠시로 다시는. 이문구의 관촌 수필, 농촌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저자의 추억을 토대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루야마 겐지의 장편 소설 천일의 유리. 작은 산골 마을에 불어닥친 개발 열풍을 통해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 번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침묵이란 깊고 넓은 사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저질렀던 온갖 어리석음, 편견,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절을 후회하기보단 화해하고 치유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